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한정숙의 인생은 무너졌어요. 62년을 살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녀를 버린 건 남편도 딸도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배신은 이제 시작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로 가득했어요. 고인의 얼굴이 담긴 영정사진 앞으로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낮은 울음소리가 번져나갔어요. 한정숙은 상주석에 앉아 묵묵히 조문을 받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62년을 살아오며 익힌 품격이 감정을 꽁꽁 눌러두고 있었죠. 남편 정도연은 3일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어요.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고 간병인 박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증언했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장례 준비에 정신이 없어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장례식이 이틀째 접어들던 날 오후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유언장 공개를 요청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가족과 주요 친척들이 작은 방으로 모였어요. 딸 지은도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간병인 박서연까지 자리에 앉았죠.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어요. 본인 정도연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전 재산은 생전 헌신적으로 간호해준 박서연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강남의 본가, 양평의 별장, 건설회사의 지분, 수백억 대의 예금까지 모든 것이 간병인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공증까지 마친 정식 유언장이었죠. 박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친척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말도 안 돼. 간병인이 뭘 어떻게 한 거야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정숙은 딸을 바라봤어요. 지우는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박서연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본가에 나타난 그녀는 정숙에게 통보했어요. 이제 이 집은 제 소유예요.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박서연은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정숙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어요. 결국 정숙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4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이었지만 그녀에게 허락된 건 단 하나의 가방뿐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박서연이 창문 너머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숙이 양평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을 때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녹색 들판이 펼쳐졌어요.
그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6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무력한 적은 없었어요. 버스는 2시간을 달려 양평에 도착했어요. 정숙은 택시를 타고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별장은 오래전에 지은 2층 한옥이었어요. 남편이 젊은 시절 투자 목적으로 사둔 곳이었지만 최근 10년간은 아무도 찾지 않았죠. 대문을 열자 낙엽이 쌓인 마당이 보였어요. 현관문에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문을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가구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천장 곳곳에 매달려 있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하나씩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오며 먼지가 공중에 날렸어요. 그녀는 걸레를 찾아 청소를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 무렵 딸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정숙은 전화를 걸었지만 지훈은 받지 않았어요.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2층 서재를 정리하다 낡은 서랍장을 발견했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30년 전 그녀가 25이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정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윤상훈. 그녀의 첫사랑이었죠.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났어요. 상훈은 가난한 의대생이었고 정숙은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사랑은 뜨거웠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상훈의 집안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그는 학비조차 대출로 감당했어요. 졸업 후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상훈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어요.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죠. 그때 정도연이 나타났어요. 건설 회사를 물려받은 젊은 사업가였던 그는 정숙에게 청혼했고 그녀의 부모는 강력하게 결혼을 권유했어요. 정숙은 고민 끝에 상훈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숙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 시절의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의 삶은 달랐어요. 정도연은 사업에만 몰두했고 그녀는 회장 부인이라는 역할만 수행했어요. 사랑은 없었지만 책임은 있었어요. 딸 지훈을 낳고 키우며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깊이 묻어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남편의 죽음을 곰곰이 되짚어봤어요. 그는 정말 갑작스럽게 죽었을까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도 없었던 사람이 왜 그렇게 급하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그리고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걸까요? 정숙은 노트를 꺼내 의문점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남편의 마지막 며칠, 박서연의 행동, 딸의 냉담한 반응까지 모든 게 이상했어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돈도 권력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숙은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반갑게 인사했고 오랜만에 찾아온 정숙을 신기해했어요. 돌아오는 길 그녀는 별장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죠. 별장 앞에 선 검은색 세단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정숙은 장바구니를 든 채 멈춰 섰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내렸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그의 실루엣이 낯익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윤상훈이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정숙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가난했던 의대생은 이제 성공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어요. 회색빛 머리가 품격을 더했고 여유로운 미소가 얼굴에 걸려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훈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고 정숙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세월이 흘러도 어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상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는 신문에서 정도연의 부고 기사를 받고 유산 상속 문제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상훈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도와주고 싶다고 혼자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별장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상훈은 자신의 지난 30년을 간략히 들려줬어요.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10년을 허덕였고 작은 병원을 시작했다가 점차 키워서 지금은 중견병원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결혼은 했지만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고 자식은 없었어요.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어요. 결혼 생활은 평온했지만 사랑은 없었다고 딸을 키우며 회장 부인의 역할만 충실히 했다고 말했어요. 상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상훈은 정숙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유산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정숙은 망설였어요.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이길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훈은 자신이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정숙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상훈은 유일하게 손을 내민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상훈은 서울로 돌아가며 일주일 뒤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상훈이 떠난 후 정숙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이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했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의 눈빛 어딘가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 의심을 억눌렀어요. 지금 그녀에게는 믿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일주일 후 상훈이 약속대로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변호사를 동행했어요.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유산 소송 전문가였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들을 꺼내 정숙 앞에 펼쳤어요. 변호사는 먼저 유언장의 유효성을 검토했어요. 공증은 제대로 되어 있었고 형식적인 하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유언장 작성 당시 정도연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었어요. 그는 당시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정숙은 남편의 마지막 몇 달을 떠올렸어요. 그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고 박서연이 매일 약을 챙겨줬어요. 의사 처방보다 더 많은 약을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박서연이 의도적으로 약물을 과다 투여한 건 아닐까요? 변호사는 병원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어요. 처방전과 실제 복용량을 비교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상훈도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정도연이 다녔던 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어요. 그날 오후 상훈과 정숙은 단둘이 남았어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상훈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정도연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이었어요. 정숙은 놀라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남편은 생전에 거액을 해외로 빼돌렸고 그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의 일부가 윤상훈의 병원 재단 명의로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숙은 상훈을 쳐다봤어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상훈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2년 전 정도연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숨길 곳이 필요했고 상훈의 재단을 이용했다고 했어요. 상훈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고 정도연을 추궁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거래는 완료된 뒤였고 돈은 다시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어요. 상훈의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그도 남편과 공모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상훈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는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 기록을 확보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정도연의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시각과 실제 응급실 도착 시각이 맞지 않았어요. 누군가 시간을 조작한 흔적이 있었죠. 정숙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박서연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고 그녀는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박서연 혼자서 이 모든 걸 꾸밀 수 있었을까요? 분명 누군가 도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상훈에 대한 의심과 신뢰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는 진심으로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정숙은 혼자만의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서울 강남의 본가는 이제 완전히 박서연의 집이 되었어요. 그녀는 집안 곳곳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꿨어요. 정숙이 아끼던 골동품들은 창고로 치워졌고 벽에 걸렸던 가족 사진들도 모두 내려졌어요. 마치 한정숙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한지윤이 이사를 왔어요. 지윤은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본가 2층으로 짐을 옮겼어요. 박서연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묘한 동거를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고인의 딸과 간병인이 함께 사는 이상한 구도였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이를 납득했어요. 지우는 출근길에 서연과 마주쳤어요.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지우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연은 승자의 여유를 보였고 지우는 불편한 동거인의 태도를 유지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서연이 임신했다는 얘기였어요. 동네 부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정도연의 아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어요.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은 그 소문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를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지우는 그 소문을 듣고 심하게 동요했어요. 만약 정말로 아버지의 아이라면 그 아이가 상속권을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서연이 그저 자신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일까요?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의 핸드폰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숙이었어요. 지훈은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받지 않았어요. 곧이어 문자가 왔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한 번만 만나자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지훈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서연이 건네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결혼한 지 1년 후였어요. 서연은 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정숙이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를 만났고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상처받으며 살았고 그래서 유언장을 그렇게 작성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지우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사실 지우는 어릴 적부터 엄마와 가까웠던 적이 없었어요. 정숙은 완벽한 회장 부인이었지만 따뜻한 엄마는 아니었어요. 딸의 학교 행사에도 거의 오지 않았고 대화도 형식적이었어요. 지우는 그런 엄마가 서운했고 시간이 지나며 그 서운함은 원망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박서연의 말을 듣고 지우는 쉽게 엄마를 배신할 수 있었어요. 엄마도 아버지를 배신했으니 자신도 엄마를 버려도 된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지우는 불안했어요.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다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용은 짧고 냉정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자신은 이제 박서연 편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훈의 손은 떨렸어요. 양평에서 그 문자를 받은 정숙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딸의 마지막 통보였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윤상훈이 양평 별장을 찾은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그는 검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정숙은 그를 거실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상우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정도연의 사망 진단서, 사본과 응급실 기록지였어요. 상우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사망 시각이 달랐어요. 진단서에는 오후 3시 20분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응급실 기록에는 3시 47분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숨을 죽이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망 시각을 앞당겨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27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우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꺼냈어요. 박서연은 남편이 쓰러지기 전날 이미 장례식장을 예약했어요. 상훈의 지인이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였어요. 그녀는 정도연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고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유산 탈취가 아니라 계획적 범죄였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상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지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정확히는 서연이 지훈을 끌어들였고 지훈은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연락하지 않았고 엄마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상우는 서류 하나를 더 꺼냈어요. 그것은 조작된 사진과 문서들이었어요. 박서연이 만든 가짜 증거였죠. 정숙이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불륜을 저질렀다는 조작된 자료들이었어요. 서연은 이 자료들을 지훈에게 보여줬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평생 배신하며 살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고통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믿었고 엄마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서연은 교묘하게 모녀 관계를 파괴한 뒤 지훈을 공범으로 만들었어요. 정숙은 손이 떨렸어요. 딸이 자신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았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었어요. 평생 정서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한 딸이었으니까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니 거짓말을 쉽게 믿었을 거예요. 상우는 최근에 지훈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어요. 서연의 실수로 조작된 사진의 원본이 발견되었고 지훈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엄마를 완전히 배신한 뒤였어요. 지훈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엄마에게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딸이 진실을 알고도 침묵을 선택했다는 게 더 아팠어요. 한 번의 연락, 한마디 사과만 있었어도 달랐을 텐데 지우는 끝까지 거리를 두었어요. 아마도 엄마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우는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했고 박서연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망설였어요. 딸까지 법정에 세워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릴 것인가. 하지만 새벽녘 그녀는 결심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딸의 선택은 딸의 몫이었고 이제 정숙도 자신의 선택을 할 차례였어요. 김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는 사망 진단서 위조, 유언장 작성 당시의 정신 상태, 그리고 장례식장 예약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법원에 유산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박서연을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혼자만의 조사를 계속했어요. 박서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서연은 간병인이 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정숙은 작은 탐정 사무소에 의뢰했어요. 비용은 상훈이 대줬지만 조사는 정숙이 직접 지휘했어요. 2주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그 내용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어요. 박서연은 10년 전 의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암 환자 가족으로 위장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타냈어요. 그 사건에 협조한 병원 중 하나가 바로 윤상훈의 병원이었어요. 정숙은 상훈을 불러 추궁했어요. 상훈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10년 전 그의 병원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접근해 거액을 제시하며 허위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어요. 상훈은 거절했지만 당시 병원 행정팀장이 몰래 협조했어요. 사건이 터진 후 상훈은 팀장을 해고하고 합의금을 냈지만 서연은 그 사실을 계속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상훈을 계속 감시했고 정도현과 관련된 비밀 계좌 정보를 손에 넣은 후 상훈을 협박했어요. 상훈이 협조하지 않으면 과거의 사건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죠. 그래서 상훈은 정숙을 도우면서도 불안했던 거예요. 서연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고 언제 폭로당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정숙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정숙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상훈도 결국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상훈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정숙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며칠 후 언론에 특종이 터졌어요. 한 기자가 박서연과 윤상훈의 과거 연결고리를 보도했어요. 의료 사기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공개되었고 서연이 여러 병원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여론은 들끓었고 박서연은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어요. 서연은 급히 짐을 쌌어요. 강남 본가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연락도 두절되었어요. 지우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무너져 내렸어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숙의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최종 판결만 남았어요.
정숙은 조용히 그날을 기다렸어요. 오랜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법정은 조용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피고인석을 바라봤어요. 박서연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죠. 판사는 유 원장의 무효를 선언했어요. 정도연은 유 원장 작성 당시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박서연이 이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다는 판결이었어요. 모든 재산은 합법적 상속인인 한정숙에게 돌아갔어요. 추가로 박서연은 사기죄, 문서 위조,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방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녀가 정도연의 약물 과다 복용을 방조했고 제때 병원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어요. 서연은 울먹이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정숙은 한지훈과 마주쳤어요. 지훈은 방청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정숙은 그냥 지나쳤어요. 지훈은 뒤따라 나오며 엄마를 불렀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훈이 양평 별장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정숙은 문을 열고 나와 딸을 내려다봤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지훈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숙은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정숙은 딸에게 말했어요. 이미 선택을 했다고, 돈과 엄마 중에서 돈을 택했다고 했어요.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다고, 엄마가 고통받는 걸 방관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고,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전했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정숙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딸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정숙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용서는 선택이었고 그녀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정숙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환수한 모든 재산은 양평의 노인 요양원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딸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었지만 정숙은 미련이 없었어요. 정숙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양평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조용히 정착했어요. 별장은 팔았고 강남의 본가도 처분했어요.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죠. 어느 가을 오후 윤상훈이 찾아왔어요. 그는 병원 재단 이사직을 사임했고 작은 마을에서 동네 의원을 열 계획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강가를 따라 걸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석양이 물을 붉게 물들였어요. 상우는 조심스럽게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정숙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30년이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정숙은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남는 존엄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용기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